안전은행의 미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호주 시드니 교민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선택하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 차일드 케어, 그 중에서도 패밀리 데이 케어에 제가 와보았습니다. 간호사, 차일드 케어, 에이지드 케어를 아주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 중에 저희 친구가 패밀리 데이 케어를 하고 있어서 이곳에 방문해서 호주의 차일드 케어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것들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취약전 어린이들을 위한 차일드케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특정 임시비자 소유자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보호자는 최소 2주 중 2일간 아이를 직접 보호해야 하고 예방접종 스케줄을 다 이행하여야 하며 나이는 초등학교 13살까지입니다. 조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엔 ACCS Additional Child Care Subsidy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로부터 보육 서비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CCS, Child Care Subsidy라고 합니다. 2018년 7월 2일부터 Child Care Rebate과 Child Care Benefit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이 보조금을 지원 결정할 때 3가지 사항이 고려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족의 총소득. 가족의 총소득이 낮을 경우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두 번째, 부모의 활동 수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수는 부모의 활동 심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활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보조금이 제공되는 시간의 수가 늘어납니다. 2주에 최고 100시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용하는 기간의 종류, 시간당 한도액이 적용되겠죠.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계산은 education.gov.au/childcare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에서 승인된 기관을 이용할 때 비용을 지원받고 그 외에 차액만 보호자는 지불하시면 되겠죠. 우리 아이를 어디에 보내는 게 좋을지 막막하신 분들 그리고 직업으로 패밀리 데이케어 오픈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해 현재 패밀리 데이케어를 운영하고 있는 에듀케이터 이소영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플레이그룹은 보통 어떤 가디언이 같이 붙어서 놀러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긴 시간이 아니라 오전 중에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교회나 어떤 장소가 마련되면 그곳에 아이들이 놀거리를 좀 두고 엄마들이 모여서 엄마가 보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즐기는 곳이라 뭐 0세에서 취약전까지 물론 갈 수 있고요. 근데 보통 더 어린 연령층이 가긴 하겠네요. 따로 뭐 비용이 들지는 않으니까요. 비용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보통 도네이션 의미로 $2 정도 내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간식 같은 게 제공이 돼요. 어린이집이에요. 그리고 한국하고 틀린 점은 한국은 보통 시작을 하면 5일을 다 가는데 이 나라는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뭐 하루만 갈 수도 있지만 아이들 정서를 위해서 이틀 이상은 보통 보내줘서 이틀이나 3일 정도 처음 내가 스타트하는 그런 어떤 기간이 되는 거예요. 롱데이 케어 센터도 센터에 따라서는 비포 앤 애프터 스쿨을 운영할 수 있고 또 방학 프로그램도 가능한 롱데이 케어가 있어요. 그 레시오는 각각 그 센터가 정부로부터 승인 받을 때 받은 레시오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다 틀려요. 프리스쿨은 보통 취약전 아이들 만 3세 이상만 가는 곳으로 한국으로 따지면 관인 유치원이 돼요. 그리고 런치를 보통 가져가요, 집에서. 그래서 부모님이. 예,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것처럼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데이케어는 패밀리 데이케어라고 얘기하는데 집에서 아이들이 오는데 보통 연령대는 0세에서 6세인데 교육자에 따라서 연령대는 선생님이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 to 6를 받거든요. 더 어린 베이비, 기저귀 차는 애들, 어린 애들 받는 데이케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신에 제한 인원이 4명이라는 거죠. 방학 때는 7명을 받을 수 있어요. 패밀리 데이케어에서 비포 앤 애프터 스쿨이나 방학 프로그램도 가능해요. 그래서 무조건 언더 6는 그러니까 취약 전 아동은 4명만 받아야 되고 방학이나 애프터 스쿨이나 비포 스쿨에는 3명의 초등학생을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최대 7명까지 받을 수 있죠. 스킴이란 패밀리 데이케어는 한 사람이 지금 아이를 평소에는 1 to 4,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4명의 아이들
그러니까 취약전 아동들을 가질 수 있고 방학 때나 비포 앤 애프터 스쿨 때는 초등학생 3명, 총 7명의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가진 이 에듀케이터가 어딘가 오피스가 있어서 기본적인 교육이나 또 필요한 새로 바뀐 제도들 같은 거를 정부로부터 받을 때 우리를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오피스예요. 그게 스킴이라고 불러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킴의 종류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카운슬 소속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카운슬에서 직접 패밀리 데이케어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카운슬의 한 파트에 패밀리 데이케어 오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스킴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미팅이 있고 또 1년에 몇 번씩 트레이닝 코스 할 때마다 불러서 저희를 트레이닝 해주고요. 뭐 예를 들어 CPR 큰 일이 생기면 뭐 선생님들이 그런 일도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응급처치에 대한 프로그램도 스킴이 제가 이거를 3년마다 한 번씩 풀리 또 매년 리마인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혼자 일하다 보면 너무 일의 양이 많아서 내가 엑스파일 되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주고 다시 훈련해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훈련받는 곳이랑 연결도 해주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스킴이에요. 스킴에는 프라이빗도 있고 우리처럼 카운슬도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프리스쿨은 정부가 운영하는 언더 정부에 있기보다는 약간 사이드로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센터링크에서 정부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프리스쿨 같은 경우에 센터링크에서 주는 교육비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유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보내는 엄마들의 개인적인 돈으로 부담되는 게 있고요. 사이드로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은 센터링크가 아니라 다른 기관을 통해서 디스카운트 받는 경우도 있어요. 프리스쿨만. 롱데이 케어와 또 데이 케어는 전체적으로 정부가 커버하기 때문에 센터링크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갭이 얼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은 롱데이 케어와 데이 케어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before and after school, 그다음에 방학 동안 하는 vacation 케어도 센터링크랑 관련이 있고 정부가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프리스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모들이 주로 보내면 주로 엄마가 특별히 일을 하지 않거나 아이가 기관에 가 있는 동안 픽업 드롭이 엄마나 아빠가 자유로운 분들이 많이 보내요. 왜냐면 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그 다음 해나 다다음 해에 학교를 갈 때 학교 가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좋은 곳이 프리스쿨이에요. 만 3세만 받기 때문에 기저귀 차는 아이들, 기저귀를 늦게 떼는 애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갔을 때가 킨더가든이죠. 킨더가든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비슷하게 반복하는 곳이 프리스쿨이에요. 그래서 9 to 3로 보통 운영되고요. 약간 익스텐드 되는 기간들이 요즘 생기면 9 to 4로 익스텐드 해서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거의 학교 시작과 끝하고 너무나 같기 때문에 일하는 엄마, 아빠를 두 분 다 일할 경우나 공부할 경우에는 시간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모님들은 롱데이 케어 센터나 데이케어,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패밀리 데이케어 센터를 선호하죠. 그리고 롱데이 케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7:30나 7:00에 시작해서 일찍 하네. 저녁 때 6:00이나 6:30까지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말 그대로 롱데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일할 경우에 아침 일찍 엄마가 맡겨놓고 출근하면 퇴근할 때 아빠가 픽업해 온다든 이런 식으로 부부가 다 같이 일할 때 이용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가면 브레이크퍼스트로 시작해서 모닝티, 런치, 아프터눈 티, 그리고 때로는 디너까지 주는 센터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아워가 보통 11에서 12 hours 운영을 해요. 그래서 롱데이 케어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제가 지금 패밀리 데이케어를 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한 몇 년 전까지는 1 to 5였다가 정부에서 1 to 4로 줄였어요. 이렇게 소규모가 된다면 롱데이 케어나 프리스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이가 예민해서 누군가가 계속 케어를 해주길 바라는 부모. 예를 들어 성격이 예민하지 않더라도 두 가지 랭귀지를 쓰는 경우에 집에서는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는 계속 홈 랭귀지로 한국어를 쓰고 밖에서는 영어를 쓰다 보면 분명히 취약 전에는 영어가 많이 힘들어요. 그런 아이들을 롱데이 케어 센터 갖다 놓든가 프리스쿨 가면 너무 힘들고 움츠려들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곳으로 많은 엄마들이 롱데이 케어나 프리스쿨 가기 전에 패밀리 데이 케어를 많이 보내세요.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배려하거나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배우기 굉장히 좋은 곳으로 추천을 많이 하죠. 소규모다 보니까 아이들 각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선생님이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학교를 가는 취약전 아이들, 졸업생들이 많이 나오는 지금 에이지들이 보통 수목금에 많이 오거든요. 그 아이들은 제가 엄마들한테 올해는 프리스쿨이나 롱데이케어 센터랑 저희 집이랑 같이 보내시라고 많이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우리 소그룹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또 빅그룹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는데 아이들이 다른 뭐 KU나 다른 프리스쿨에서 얻었던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희 집에 와서 많이 풀고요. 저희 집에서는 또 서바이벌 잉글리시를 많이 배워가요. 그래서 많이들 선호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애초에 시작을 기관이라면 프리스쿨 선생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프리스쿨에서 제가 한국에서부터 전공이 그거였기 때문에 프리스쿨 선생을 하면서 하다가 롱데이케어에서 또 슈퍼바이저도 했었고요. 그런데 왜 데이케어를 하기 시작했냐면 저희에게도 아이들이 3명이나 있어서 아이들이 엄마가 너무 밖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자기네들이 집안에서 할아버지 케어를 받으면서 있었거든요. 저희 신랑도 물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자리가 너무 필요하다고 큰애가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볼 때 패밀리 데이케어가 어떤 곳인지 제가 다른 2 기관에서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레시오가 그때 당시에는 5였는데 1 to 5였는데 1 to 4로 이제 곧 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이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적인 투자나 뭐 크다란 뭐 숍을 따로 내가 얻는다거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비즈니스로만 본다면 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오픈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집 오너가 아니더라도 오픈할 수가 있거든요. 데이케어는 렌팅이면 렌팅인 상태에서 오너가 오케이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에듀케이터로서는 기회가 많이 있는 그리고 내 아이도 룩아프터 할 수 있는 좋은 것이라서 시작을 했고요. 패밀리 데이케어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칠드런스 서비스라는 그 차일드 케어 서비스 중에서 서티피케이트 3 이상만 따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익스피리언스가 없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스킴에 들어가셔서 그 스킴이 요구하는 서티피케이트 3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받으면 오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픈하기 전에 이 집을 와서 그 스킴 오피스에 그 디렉터나 다른 스타프가 와서 한번 이 집을 다 쌍그리 뒤집어서 봐요. 세이프티한지. 기본이 세이프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놀아도 다치지 않을 곳인지 혹시 위험한 것이 있으면 치우라고 말해주고요. 그래서 거기에 다 부합이 되면 오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건 처음 오픈할 때 자격 좋다고 해서 계속 오픈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불시에 찾아와서 우리 집이 계속 세이프티한지를 점검을 해요. 매번 서티피케이트, 우리 집 오픈한 서티피케이트를 주면 그거는 리미티드가 딱 1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저 혼자 일하고 제 컨디션이 나쁘고 좋아도 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긴장돼 있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세이프티한 거, 또 아이들을 또 제대로 가르치고 아이들의 명수도 지켜야 되고요. 법을 지켜야만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내 일을 컨티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데이케어를 집에서 패밀리 데이케어를 내 잡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가 미리 제가 한 8년 패밀리 데이케어 운영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충고가 감이 있다면 집에서 하니까 내가 집에서 하는 주부로서 역할을 다 하면서 데이케어 애들이 왔는데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 아이들이 와서 있는 시간 동안은 내가 프로페셔널 선생으로서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안의 기본적인 청소나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만
우리 집으로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이 학부모로서의 저한테 기본적인 예의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대충 부시시하게 잠옷바람으로 세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안은 항상 설거지가 넘치고 빨래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데이케어 아이들을 받는다면 엄마들도 그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지 않고 옆집 아줌마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자체가 집에서 일은 하지만 항상 단정하게, 우리 집도 단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데이케어 아이들을 맞이하고 집을 떠날 때까지 교육자로서의 신념을 버리지 않아야만 패밀리 데이케어에서 집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그리고 에듀케이터로서 저는 끝까지 이게 잘 진행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내가 아이를 뭐 2명 키워봤어, 3명 키워봤어. 나는 엄마로서의 그 익스피리언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패밀리 데이케어 선생님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이를 키워본 것은 굉장히 큰 익스피리언스예요. 그래서 기저귀도 갈아봤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아이들이 먹다가 흘릴 수 있다는 것도 그런 아이를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서티피케이트 3 이상을 왜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냥 아주 쉽게 서티피케이트 3를 받는 곳도 있다고 들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고 제대로 기관에서 테이프나 컬리지를 통해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만 내가 그냥 부모로서 엄마로서 갖는 자격과 관계없이 에듀케이터로서 꼭 아이들한테 짚어주고 넘어가야만 하는, 그 에이지에는 꼭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갖추고 일을 할 때 제가 돈을 벌어도, 제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너무 돈에만 포커스를 줘서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교육이니까. 네, 저도 교육자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저는 꿀리지 않고 저는 집에서 패밀리 데이케어 하는 에듀케이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그 2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아기를 키워본 경험이 정말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교육기관과 나의 기본적인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2가지 경험과 공부를 다 갖추시고 성공적인 패밀리 데이케어 운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번. 패밀리 나 이거 누르면 수다를 줄 알았더니 얘를 꼭 눌러야 되구나. 다시. 3번. 여보, 나야. 됐어요? 아, 잘하네. 몰라, 많이 꼬여. 역시 교육자로 달라. 꼬여. 많이 꼬여. 편집 잘해주세요.